39강 수업은요, 19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 37번부터 3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7번 고로 풍구에 들어온 압풍, 압풍이라는 것은 압력풍이라는 뜻입니다. 압풍은 압력풍입니다. 압력풍으로 생기는 풍구 앞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레이스웨이라고 합니다. 레이스웨이. 레이스웨이는 A, B가 있습니다. 자, 풍구에서 산소가 들어가면 맨 먼저 석탄과 반응합니다. 그럼 CO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혹자들은 레이스웨이 A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웨이 B는 이 CO2 가스가 다시 코크스와 반응해서 이 CO가 되는 것을 레이스웨이 B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걸 뭐 레이스웨이 A, 레이스웨이 B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이제 연소대에서는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처음에 C와 한번 반응하면 CO2가 됩니다. 이 CO2가 다시 기체니까 앞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코크스와 반응하면 CO가 됩니다. 이 CO, 이 열이 환원 반응하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39번 선철 중 주소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주소량이 높다 이 말은 주물선 같은 데서는 이 주소가 많으면 좋습니다. 주소를 높이려면 SiO2 투입을 늘려야 된다. 맞지요? 염기도는 낮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상의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코크스 대비 광석 잔입량을 높일 것, 이것은 아닙니다. Si는 광석 많을 때 석회석 조제제로 염기도가 높아집니다. 광석이 많을 때는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석회석을 슬래그 만들기 위해서 많이 투입하면 염기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염기도가 높으면은 Si 성분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41번 선철 중 인 함량 낮출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방법인 것은, 이는요, SI와 반대로 노상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노상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인 함량 낮추려면은 노상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자, 인 성분 낮추는 조업은 염기도는 높이고 빠른 속도 조업하며 노상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노상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장인물 중에 인 함량도 적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자, 43번 철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철광석은 자철광입니다. 자철광은 Fe3O4고요. 매그네타이트라고 하고, 적철광은 Fe2O3 헤머타이트라고 하는데, 이 적철광의 환원성은 좋습니다. 갈철광은 EF2O3 NH2 리모나이트, 능철광은 탄산철광 FeCO3 시드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기시험에는 이 철광석 분자식을 다 적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 분자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45번 품위 57% 광석에서 철분 93% 함유하는 선철 1톤 만들 때 필요한 광석은 단 철분은 모두 환원되어 철 손실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광석량 산출은 0.57분의 1000 곱하기 0.94니까 1632kgF를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45번에도 여러분 여기에 쓸데없는 괄호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47번 보기는 소결장애층 통지도 지배식이다. N층 가스 흐름 상태 나타낸 값으로 평균값 얼마에서 가장 좋은 통지도인가. 단 F는 표준 상태 유량이고 H는 장애층 높이고 그 다음 A는 흡인 면적이고 소결할 때입니다. S는 부합입니다. 이럴 때 보기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여기에는 약 요럴 때 어떻게 되느냐, 평균값이 여기에서 가장 좋은 통지도는 0.61대랍니다. 0.61대.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제가 거듭 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말한 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이게 실기시험 칠 때도 도움되는 것이지만은 CBT나 NCS 시험 칠 때 누구나 다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지 모두 만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면서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9번 고로 특정 부분만 통기저항이 작아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은 벤틸레이션이랍니다. 이 벤틸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날바람, 채널링이 생깁니다. 고로에서 철광석 녹으며 비정상 운전 시 가스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철광석이 여기서 벤틸레이션으로 인해서 철광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날바람, 쥐발 또는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자, 벤틸레이션은 위에서도 한 번 더 설명했지만 고로 특정 부분 통기저항이 그 위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통기저항이 작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은 벤틸레이션이고 이 벤틸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고로에서 철광석이 녹으며 비정상 운전 시 가스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철광석이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날바람, 쥐발, 채널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벤틸레이션과 이 채널링을 우리가 정확하게 연관지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결광 고로에 장입할 때 그 불순물, 슬래그, 여기서는 재선이니까 강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제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광제로 만들 수 있는 석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품은 광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자용성 소결광을 영어로 발음하면 self-fluxing이라고 합니다. 주로 CaO 성분이며 조제제로 스스로 발열 반응하여 철광석을 녹이는데 더 열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이것을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단광법이란 광석 가루 또는 알갱이를 굳혀서 덩어리로 만드는 일종의 제조 공정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192페이지입니다. 51번 야대에 적치된 원료를 공장 소요 시점에 맞게 불출하는, 그래서 이걸 이 한자인데 불출기라고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클레이머라고 합니다. 리클레이머. 여기에 언로드는 여기 또 있죠. 언로드는 뭐냐면 해송이라는 거, 우리가 그 MZ 세대들은 이 한자가 나오면 잘 모른다 그죠. 해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 철광석이나 석탄, 역청탄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큰 배로 싣고 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다가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큰 배들이 움직이는 게 뭐 10만 대라고 그러던가요. 여러분요, 배 이거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뭐 26만 톤, 뭐 30만 톤 이런 거는 그 톤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언로드는 해송된 배에서 각 원료를 부두로 이렇게 하여가는 설비가 언로드입니다. 스테커는 하역 원료를 벨트 컨베이어를 실어 가지고 야적장이 있습니다. 넓은 야적장에 프리즘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쌓는 설비가 스테커고요. 사이에 있는 이 원료나 연료를 각 공장에서 어느 날 얼마나 보내달라 이라면 리클레이머가 거기에서 그 필요한 양만큼 벨트 컨베이어에 실어서 보내는 거, 그 불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필수적입니다. 53번 소결 배합원료의 수분을 첨가합니다. 소결 배합원료 수분을 첨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소결층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온도에 따라서 제일 위에 코커스에서 불이 붙여가지고 쭉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게 위에는 열이 많이 닿았고 밑에는 처음에는 열이 적게 닿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경사지게 균일하게 그렇게 열 분포가 돼야 됩니다. 이걸 구배라고 합니다. 소결층 내 온도 구배를 일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서 수분을 첨가합니다. 그 다음 배가스는 배기가스, 이거 조스트 가스인데 이 온도를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번이 틀렸고요. 다 소결층의 더스트, 흡인, 비산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결층의 더스트를 수분이 흡인하고 이 더스트라고 했지만 이게 철광석 가루 같은 겁니다. 막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흡인하고 비산 방지 위하여 수분을 첨가합니다. 흡인하고 비산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흡인, 비산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 원료를 잘 뭉쳐준다. 응집에 의해서 통기성을 형성한다. 무슨 통기성이냐? 물이 이런 미세한 가루를 덩어리로 만들어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물이 증발해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기포가 생깁니다. 기공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통기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배합원료에 수분을 첨가하면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철인데요. 예비철입니다. 광석 분쇄하여 그 가루 있잖아요. 이 밀입자를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포화해가 뜨는 게 있습니다. 가벼운 거. 적정 그걸 부선제라고 합니다. 뜨는 거 부선제를 첨가하여 기포를 발생시켜. 광물은 철 성분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맥석 돌 성분은 비중이 낮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불순물이나 맥석 같은 걸 완벽하진 않지만 부선제하고 결합해 기포를 만들어서 위로 뜹니다. 그럼 분리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유선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액선광 몇 번 했습니다. 두 개의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비중 중간 정도 액체를 사용해요. 비중 가벼운 것은 띄우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혀. 그러는 일종의 비중성광입니다. 그럼 이거 부유성광하고 뭐가 다르냐 이랬지만 부유성광은요 부선제를 첨가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광석이 아니고 저 돌멩이나 불순물 있죠. 이런 걸 기포를 발생해 띄우는 거고 중액성광은 거기에서 두 가지 금속이 나옵니다. 이걸 하나 비중이 가벼운 띄우고 비중이 무거운 가라앉혀가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한번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를 방문한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유튜브 이제 제작자가 고려 아연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소리가 장관이더라고요.
아, 이건 무슨 북한에 있는 회사 이름 같다 이러면서 거기 이제 회사 관계자한테 고려아연이 뭐 하는 회사냐 이러니까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비철 금속 회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비철 금속은 뭐냐 이러니까 철이 아닌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아연에 보니까 이제 그 공장을 방문하는데 고려아연에서는 그럼 뭐를 생산하느냐 이러니까 아연도 생산하고 납도 생산하고 심지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구리도 생산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비철금속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금속이 있으면 그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액성광을 한다면 그걸 한번 예비체할 때 분리할 수 있겠지요. 자, 비중성광. 광물 입자를 비중차로 이용한 성광이 비중성광입니다. 부유성광은 미분상, 미시한 상태의 작은 두 가지 광물을 수중에서 기포에 부착시켜 부유물, 층강물로 분리합니다. 이게 비중성광이 이런 면에서는 부유성광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 소량 부유씨약, 기름을 넣어 사용하며 철광석 중에 존재하는 불순물, 황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부유성광하고 비슷한데 부유성광에서는 이게 이제 부선제를 쓰고 광물과 맥석, 돌멩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유성광에서는 불순물 황이나 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자력성광은 다른 광물과의 자기적인 성질 차를 이용하는 선광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중액성광, 비중성광, 부유성광, 자력성광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3페이지 55번입니다. 소결결합은 용융결합하고 확산결합이 있습니다. 용융결합은 좋은 결합도 되지만 슬래그가 녹아서 결합하니까 슬래그 본딩이라고 합니다. 확산결합은 좋은 결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용융결합을 한번 봅시다. 고온 소결할 때 원료 중의 슬래그는 광제인데 여기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광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슬래그다 이라면 강제도 되고 광제도 됩니다. 이 슬래그 성분이 용융해가지고요 입자 슬래그로 단단하게 결합한 것을 용융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슬래그 본딩이라고 합니다. 슬래그 본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맞아요. 여기 가에 저온에서 소결할 때 입자 기화하여 입자 표면의 접촉부가 조금 팽창해 가지고 확산 반응으로 결합한 거 이거는 확산 결합입니다. 다 고온 소결할 때 원료 중에 슬래그 성분이 기화해서 입자가 슬래그 성분을 기화한 것이 아닙니다. 기화한 것이 아닙니다. 용융했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다는데 기화는 기체화했다는 겁니다.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고온 소결 시 입자가 용융해서 입자 표면 접촉부 확산 반응이 아니고 용융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틀린 부분이 나오네요. 이런 걸 잘 신경 쓰세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자, 고온 용융 결합은 소결광 강도를 정지하고 피하는 성이 강도가 높다는 것은 피하는 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산 결합은 저온 결합입니다. 확산 결합은 저온에서 결합하는 건데 비교적 저온에서 소결할 때 비교해서 저온의 조업할 때 자 발생합니다. 입자와 입자 표면 접촉부에 확산 반응의 결합으로 원자 이동으로 결정 성장합니다. 그리고 재결정으로 이동 확산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Fe2O3와 Fe3O4입니다. Fe2O3와 FeCO3 결정 성장에 의한 것이 확산 결합이다. 자, 소결할 때 57번 소결할 때
여기에서 확산결합, 용융결합이고도 실기시험 필답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57번 소결할 때 적용되는 조제제는 forming agent 해가지고 슬래그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산화알루미늄 증가에 따라서 코쿠스 양은 이 산화알루미늄이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쿠스 양을 증대시킵니다. 산화칼슘의 증가에 따라 생산율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산화칼륨의 증가에 따라 제품 강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합니다. 산화알륨은 결정수를 늘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나온 건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결 생산율 측면에서는 CaO, SiO2 증가할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번이 맞지요. 소결 코크스 원단위 측면, 이 CaO가 증가하면은 코크스를 줄여도 됩니다. 좋은 역할을 하죠. Al2,3 MgO 증가할 때 이거 강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코크스 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지요. 소결 제품 강도는 CaO, SiO2는 강도를 증대합니다. Al2,3하고 MgO는 강도를 증대하는 건 아니고 결정수는 저하입니다. 자, 소재 성분 조정. CaO의 석회석을 첨가하면은 이제 CaO를 좀 조정할 수 있고, SiO2에는 천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천사라면 엔젤을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이 천사입니다. 하천에 있는 모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런 기술 용어가 어렵다. 하천에 있는 모래를 천사라고 합니다. 규석, 고로제 이거는 SI 성분이 많아요. MgO에는 사문암, 돌로마이트 등을 첨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번까지 됐고요. 자, 194페이지 한번 봅시다. 59번 저광조라는 광석을 저장하는 곳을 말합니다. 저광조에서 소결 원료 벨트상에 배출되면은 자동으로 벨트 속도 가감하여 목표량만큼 절출하는 장치는 CFW, 정량 절출 장치입니다. 요것도 실기에 자주 나옵니다. CFW가 뭐냐 이라면은 그 원료나 연료를 정량만큼 측정하여 절출하는 장치다. 여기에서 바로 답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실기에 요거는 가끔씩 나오는 건데 CFW가 뭐냐 이러면 여러분 영어 굳이 서투른 영어로 Constant Feed Weigh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CFW가 뭐냐 이러면 또는 정량 절출 장치가 뭐냐 이렇게 물읍니다. 그러면은 CFW라고 하며 원료나 연료를 정량만큼 절출하는 장치다. 이렇게 하면 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벨트 피드, 테이블 피드, 진동 피드 이거는 뭐냐? 이거는 모두 원료 공급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벨트 피드, 테이블 피드, 진동 피드 이 세 가지는 원료 공급하고 조절하는 설비입니다. 벨트 피드는 벨트 속도 조절하여 공급량 조절하며, 테이블 피드 호프는 빈과 같죠. 사이로 브리지 방지하며, 임펠러가 평평하고 느리게 회전하여 원료를 토출 포트에 운반하는 겁니다. 바이브레이팅 피드는 뭐냐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일정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두랄루민은 이제 우리 금속했죠. R9,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하고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계로 분리하는데, 보편적으로 두랄루민은 이렇게 내식성도 우수하고 강도도 우수한 거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계는 몇 번 했습니다. 뭐냐면 초두랄루민이라고 했는데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내식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에 망간을 첨가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강도도 높고 내식성도 우수합니다. 초두랄루민은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해가지고 ESD로 표시하는데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에 아연이 함유되어 가지고 강도는 아주 우수한 내식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불변강은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안 하고요. 여기에 제가 뽀송비라는 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재료입니다. 뽀송비. 불어지요, 그죠? 재료 탄생범위에서 우리 그 연신율 뭐 이래 인장 강도 제어하면 보통은 늘어난 그 단면적분의 하중으로만 하는데 실제로는 와송비라는 건 뭐냐면은 재료 탄생범위에서 하중 직각 변형. 그러니까 이게 직각 방향 그 종방향으로 늘어나면 직각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이 상호관계를 계산한 것이 뽀송비입니다. 그래서 세로 횡방향 변형량 분의 가로 종방향 변형량을 우리는 뽀송비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탄성한계 일라스틱 리미트 보통 2를 표시만 합니다. 금속 시편에 외력을 가했다 제거할 때 응력 변형 곡선에서 시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최대한계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요런 금속 요런 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9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